입사하기 전에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입사한 다음에 퍼진 사람 많잖아요.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우리. 안녕하세요. 27년차 에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에 둥지를 틀어서요, 경영학 원론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만나 뵙게 될 때는 항상 어려운 경제 이슈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려 노력하는 이코노미스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학 졸업자와 그 밖에, 즉 학력별 임금 격차라는 게 계속 확대되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대학 졸업장 그거 따왔다고 뭔 소용이 있다고 높은 임금을 받고 좋은 직장 가냐? 그런 거 필요 없어. 더 나가서 면접 시험을 칠 때 학력 사항 같은 거 다 보여주지 말아야 돼. 블라인드 면접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게 꼭 그렇게 나쁜 일이고 박멸해야 될 일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낄 때도 가끔 생깁니다. 왜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지, 더 나가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학벌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발표된 논문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2019년 논문인데 가로축에 있는 건 태어난 연도입니다. 20이 적혀 있으면 1920년생이시니까 지금 100세 되셨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의 대졸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받는 임금 수준들을 어떻게 보면 추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하게 우상향합니다. 대졸자들은. 몇 년에 태어났냐 상관없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요. 저기 로그를 취해놨기 때문에 저렇게 한 칸 한 칸이 일정하게 올라간다는 건 상승률이 꾸준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졸자, 중졸자 혹은 그 이하 학력자들은 어떻습니까? 1972년 정도를 전후해서부터 뭔가 좀 바뀜이 있죠. 1972년생들이 노동시장에 지금 진입할 때, 그러니까 이 20살 정도였을 테니까 1990년대 초반, 중반 정도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뭔가 일이 벌어졌죠. 어떻습니까? 대졸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대졸 미만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이 그때부터 둔화되거나 혹은 감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1990년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를 전후해서 노동시장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고요. 그 노동시장의 변화를 더욱더 결정적으로 만든 건 외환위기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1990년대에 발생했던 저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에는 큰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세상이 펼쳐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우리나라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최대 요인은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바로 기업 규모입니다. 그게 뭐냐면 대기업을 다니냐, 중소기업을 다니냐, 공공기관을 다니느냐, 민간기업을 다니느냐,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이런 차이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임금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2018년에 나와 있는 논문을 하나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 이유가 임금 격차 때문이었는데, 학력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뭔가? 중간 매개고리가 있잖아요. 그게 뭔가 봤더니 대기업이냐 아니냐,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더라. 이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기업들은 명문대생을 뽑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바로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정보의 비대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중고차 시장입니다. 우리가 중고차 시장을 가게 되면 굉장히 차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 이 차 중에 어떤 게 레몬카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게 오렌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긴 건 둘 다 똑같이 생기기에는 노란색 또는 주황색으로 생겼습니다만, 하나는 되게 신 레몬이고 하나는 되게 달디단 오렌지가 됩니다. 즉, 레몬은 죄송합니다, 똥차에 대한 비유고요. 그리고 오렌지는 좋은 차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타던 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중고차 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차들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죠. 이런 문제들을 바로 경제학에서는 정보 비대칭 문제라고 합니다. 정보 비대칭 문제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구매자와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서로 다를 때, 구매자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고차 시장에 간 사람이고, 판매자는 당연히 중고차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중고차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차에 대해서 되게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가격을 붙입니다만, 문제는 중고차를 구입하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 이 차가 정말 결함이 있어서 중고차 시장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좋은 차인데 눈물을 머금고 판 것인지를 구분할 방법이 잘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 문제들이 경제에서 많은 여러 가지 파생적인 상황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구매자 입장에서 깜깜절벽 시장에 가게 될 때 저 차가, 나와 있는 차가 좋은 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역선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 거래의 한쪽 주체가 이 시장에 숨겨진 특성, 상품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서 이런 특성을 알고 미리 대비해서 행동하는 거죠. 뭐죠? 깎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차가 나와 있을지 모르니 아예 그냥 레몬차라고 생각하고 깎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고차 시장 가면 무조건 깎으려고 들죠. 싼 차를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 좋은 차에 대해서 적절한 가격을 주고 살려는 사람들 찾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히 중고차 시장에 좋은 차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정보가 굉장히 다르니까 저희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차가 심수차다, 사고차다, 고장차다 생각하고 일단 깎고 난 다음에 구입을 생각하려는 거고요. 반대로 좋은 차, 오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고차 시장 나가서 팔라 그래봐야 자꾸 사람들이 깎으니까 이거 괜히 중고차 시장 나갈 생각하지 말고 주변 지인들한테 앞으로 계속 얼굴을 볼 사람들에게 차를 판매하는 방향으로 지인 간 차의 거래가 벌어지는 게 이런 겁니다. 이 문제들을 저희들은 이제 역선택.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두면 시장은 실패에 이릅니다. 왜? 중고차 시장에는 레몬카만 득실거리는 거죠. 분명히 적정한 가격을 치르고 좋은 차, 오렌지를 살리는 사람도 있지만 중고차 시장에 아예 처음부터 좋은 차가 안 나오는 데야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생길 때 해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그널링,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어떤 신호냐? 가장 쉬운 거 하나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중고차 이 차 사고 난 다음에 1년 이내 발생하는 모든 고장은 저희가 보증해드립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거죠. 근데 이 보증서는 비쌉니다. 1년 이내 발생한 차량의 모든 고장에 대해서 보장해준다. 상당히 비쌀 것입니다. 이런 중고차 시장에서의 보증, 이거에 해당되는 노동시장에서의 보증. 저는 굉장히 잠재력이 뛰어나고 생산성이 뛰어난 노동자예요 라는 걸 바로 입사 면접 담당관에게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상대가 믿어주지 않잖아요. 늘 입사하기 전에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입사한 다음에 퍼진 사람 많잖아요.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우리. 직장생활 저도 27년 했지만 뽑을 때는 열심히 할 것처럼 보이다가 직장 다니면서 바로 퍼지고 일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근태 나빠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중고차 시장이랑 너무 비슷하죠. 그때 중고차 시장에서 아까 해법이 뭐였죠? 보증서였죠. 품질 보증서. 1년 동안 워런티.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노동시장에서의 워런티는 뭐냐? 학벌이죠. 일단 대학을 다니는 동안 4년 또는 대학원까지 6년이라는 귀낙인 시간을 희생해야 돼. 두 번째, 학비가 싼가요? 더럽게 비싸요. 세 번째, 공부가 쉽나요? 명문대의 치열한 과들 진학하면 정말 힘듭니다. 이 모든 걸 뚫어내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학벌이란 보상이 주어지죠.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잠재력이 별로 없고 생산성이 별로 향상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면 그렇게 긴 시간을 공부에 투입하고 비용을 치르는 리스크를 무릅쓰려 안 할 거 아니냐라는 거죠. 물론 이 주장에는 억지가 있다는 거 압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태어난 환경이 안 좋아서 공부 못한 사람도 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뢰를 피하고 싶은, 다시 말해서 레몬카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워런티를 가진 사람을 일단 선호할 수밖에 없다. 워런티가 뭐냐? 학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논문을 가지고 스펜서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별거 아닌 이론이라고 우리는 생각될지 모르지만 비용을 들이는 신호, 즉 대학을 졸업한다, 대학원을 졸업한다,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자격증을 딴다 같은 등등의 여러 가지 행위의 뒤에는 바로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 레몬카를 골라내기 위한 구입자, 구매자들의 고심이 뒤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임금의 추세를 역사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나셨던 분들이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학력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증들이 많이 제출될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 생각에는 외환위기 그리고 정보통신혁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외환위기든 정보통신혁명 때문에 경제 구조가 변하면서 대졸자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외환위기를 겪고 그렇게 되면서 좀 더 뛰어난 인력들을 어떻게 보면 채용하는 것이 기업의 핵심적인 경쟁력이 되는 양보다 질적 성장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보다 지금 들어서서 점점 더 대학 졸업자, 명문대 졸업자 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우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바로 정보의 비대칭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호이론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경제 공부하시는데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